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저는 현재 네 권의 책을 출간했고요.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도 책 출간에 대해서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 책들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제적 캐릭터 심리사전과 문제적 로맨스 심리사전은 이렇게 보시면은 공저예요. 그래서 같이 심리학 공부했던 선배님들, 지금 이제 심리학자로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님들과 같이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이는 책은 불안이 젖은 옷처럼 달라붙어 있을 때, 이 책은 이제 에세이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3년 동안 꾸준히 썼던 글들을 가지고 이제 낸 책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출간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출간은 이 두 번째 책과 같이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미리 써 놓고 그 다음에 한 권 분량이 됐을 때 이제 출판사에 얘기를 해서 이거를 이제 출간해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첫 출간에는 가장 어, 출간 확률이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책 한 권 분량을 완성하시면 출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이는 MBTI 연애 심리학은 이건 이제 출판사로부터 어,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MBTI를 가지고 그 책을 출간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애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2030 싱글들이 엄청 많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연애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책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MBTI에 관련돼서 이제 심리학자도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쓰게 됐고요. 이 책은 정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하나의 유형을 정말 그 로맨스 소설의 주인공처럼 다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이제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검사에 대한 정확도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섬세하게 바라볼 것인가를 이제 스토리로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제 지금 박사 학위 연구 분야이기도 하고, 저는, 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활동으로는 이제 하이디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고립과 또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눠볼 수 있는 창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디어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이걸 제가 또,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어서, 네, 어, 네. 먼저 심리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심리학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 이제 누워있는 남자가 있죠. 그래서 전라에 이렇게 날개가 달린 청년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개가 달린 사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거의 한 명밖에 없죠. 에로스라는 인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로스는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여기에서는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왜 청년이 됐는지를 살펴보면 이 심리학의 어원이 되는 푸시케 하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이제 에로스의 에, 라틴어로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저도 뭐 라틴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서 이렇게 쓰는구나라고만 알고 있고요. 푸시케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심리학과 1학년에 딱 들어가면 이 사이컬러지
어원이 이제 푸시케에서 왔는데 푸시케를 이렇게 삼지창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컬러지를 맨날 사이컬러지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삼지창을 심리학 대신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삼지창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이 에로스와 푸시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에로스가 어느 날 그 엄마인 아프로디테한테서 어, 아프로디테가 굉장히 그 질투가 심하거든요. 자기보다 이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거에 분노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푸시케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보다 더 아름답다 이런 소문들이 있게 되고 그거를 아프로디테가 듣고서 엄청 열받게 됩니다. 그래서 효자인 에로스에게 아들아, 이리 와라. 그러면서 이제 막 푸념을 해요. 아니, 내가 미의 여신인데 나보다 더 아름다운 푸시케라는 사람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해서 이제 에로스가 그러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푸시케를 골탕 먹일게요. 그래서 에로스의 무기인 이 사랑의 화살, 에로스의 화살이라고도 불리죠. 그 큐피트의 화살. 이걸 들고서 푸시케한테 그 화살을 쏴서 굉장히 못생긴 어떤 사람한테 사랑에 빠지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에로스가 푸시케한테 화살을 쏘려고 하는 그때에 실수로 그 화살 쪽에 본인이 손이 다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푸시케에게 에로스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인 아프로디테의 또 말을 거역할 수는 없고. 근데 푸시케를 너무 사랑하고 이 갈등 속에서 에로스가 이렇게 남자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푸시케를 이제 엄마를 속이기 위해서 푸시케를 이제 납치해서 높은 성 꼭대기에다 가둬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엄청 납치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에로스도 이제 그렇게 푸시케를 납치해서 너는 이제 내 아내다. 그런데 너는 나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로 어, 푸시케에게 금은 보화를 갖다 주고 이 성의 주인이 되는 역할을 맡게 해주죠. 뭐 에로스도 신이니까 굉장히 이제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푸시케가 행복하게 나름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주변에서 언니와 친구들이 와서 네가 지금 누구랑 결혼했는지 알고 이렇게 하냐라고 이제 남편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남편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네가 괴물하고 결혼했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해가지고 푸시케가 어느 날 밤 에로스와의 약속을 에로스인지도 몰랐죠. 그래서 그 남편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이 남편이 자는 틈에 이렇게 기름 등잔을 들고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확인을 하죠. 근데 원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끝나지가 않고요. 이 기름 등잔을 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기름 등잔이 기름을 태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여기 그 이렇게 불이 나오는 데에서 기름이 어쩔 때 굉장히 뜨거운 기름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푸시케가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고, 오, 너무 잘생겼는데? 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에로스의 몸에 이 뜨거운 기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로스가 이제 잠에서 깨서 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라고 엄청 화를 내면서, 이, 다시는 너를 찾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 푸시케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왜 사이컬러지가 푸시케에서 어원을 가져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거. 원래는 이제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였는데 기어코 기름 등잔을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도 푸시케
행동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뜻은 사랑, 육체의 미, 생명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푸시케는 호기심, 영혼, 정신,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컬러지는 이 푸시케의 호기심, 영혼, 정신, 이 마음을 뜻하는 어원을 이제 로고스라는 것, 그 학문이라는 그 라틴어와 붙어서 사이컬러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심리학 정의로는 인간의 행동과 심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핵심은 과학에 있어요. 인간과 과학. 이전에도 인간에 대한 학문들은 있었어요. 철학도 있었고, 문학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학문이 있었는데, 심리학은 이걸 인간에 대한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겠다고 하면서 태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심리학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네. 혹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확인을 잠깐 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MBTI가 이렇게 인기가 좋을까? 제가 이제 2030 싱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그때 설문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게 궁금하냐라고 했을 때 MBTI 검사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냐. 그리고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심리가 궁금하다. 그리고 나와 잘 맞는 유형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리고 다른 유형으로 변화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대상과의 갈등도 잘 풀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MBTI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그 2030을 중심으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제가 이제 계속 답을 찾아본 결과 첫 번째로 나를 설명하는 방식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네, 를 재생으로 바꿔서 예전에는 이제 관계에서 나를 설명을 했어요. 그 유명한 영화 중에도 그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막 이러면서 나오고 어디 고향이 어디냐? 너 누구랑 아는 사이냐? 뭐 그런 얘기들로 나를 설명할 수 있었어요. 주변 정보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현재는 내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나의 개별성, 고유한 그 특성들, 타인과 다른 나의 어떤 고유한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재 2030의 특성이 불확실성, 모호함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도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종교의 시대라고 불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 이런 모호함을 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모호함을 견딜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설명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되었고, 오히려 과학적인 데이터를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과학적인 데이터를 신뢰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에서 어떤 증명된 것들을 알고 싶다. 네. 그래서 MBTI도 사실 되게 명료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검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어, 이렇게 그 MBTI도 인기가 많게 되었죠. 그래서 보면 그 한국 사회의 무종교인이 현재 63%예요. 절반이 넘는 수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 20대가 80%에 해당하는 20대가 이제 종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20대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빈틈을 어떤 걸로 채우고 있느냐. 사주와 타로 별자리 운세 요즘은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이것들로 지금 채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데,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도 달라졌지만,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다르게 생각하게 됐고요. 또 일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굉장히 다층적으로 뭔가를 파악하려고 해요. 관계에 있어서도, 일에 있어서도 다층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또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 빠르게 파악하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이 만나는 지점에 MBTI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MBTI에 대해서 또, 어, 실제 MBTI 연구소에서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또 대중화한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접근도가 쉬워지면서 이렇게 또 MBTI 개념 자체가 유행하게 됐죠. 네. 그래서 MBTI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MBTI인데, 네, 이 이름을 가진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이제 모녀 사이죠. 그래서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엄마 캐서린 쿡 브릭스. 엄마가 먼저 이제 MBTI에 대한 책을 썼고, 그 다음에 딸이 그걸 물려받아서 검사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MBTI를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책에 서문을 쓰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연애에 관련됐기 때문에 MBTI 연애 심리학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이 엄마 캐서린 쿡 브릭스는 이 딸을 홈스쿨링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엄마이자 동시에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 보니까 어느 날 이사벨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첫 번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집에 들어와서 그 남자친구 너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엄마가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마는 이 캐서린은 엄마이자 동시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굉장히 인간의 다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딸을 위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융의 그 성격 유형 이론을 가지고 와서 책을 쓰게 되는데 융은 이제 세 개의 척도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하나를 추가해서 16가지 유형을 만들게 되고 그게 그 당시에는 심리 검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인들, 위인들을 가지고 16가지 유형들을 이제 설명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사벨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 엄마의 그 책을 바탕으로 검사 도구를 만들게 됩니다. 검사 도구를 만들게 되는 데에는 그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이제 군인으로 다 징집이 되고 여자들이 도시를 재건해야 되는데 이 여자들의 일을 어떻게 그 직무를 나눌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을 때 이제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이 MBTI를 검사 도구로 이제 개발하게 되고 그 성향에 맞춰서 어, 이 직무를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치원 선생님의 역할이 어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 뭐 공장에서 하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직무에 어울린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MBTI의 개발 목표는 인간은 모두 다르다. 라는 거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대 배경을 보면 인간은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 배경에서 인간은 모두 다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검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다른 강점이 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이 개발, MBTI 개발의 그 목표는 모두 다 강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강점이 다르고, 그래서 모두 잘할 수 있는 것도 다르다. 그래서 하이라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렇게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MBTI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BTI 이론의 토대가 된 칼 구스타프 융, 네, 이름도 참 미들네임이 어려운데 칼 구스타프 융이 있고요. 융은 프로이트하고 스승과 제자인 동시에 동료이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프로이트와 함께 했다가 나중에 프로이트가 너무 성에 집중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융은 분석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서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융의 학문은 분석심리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이제 이 분석심리학을 보시면 굉장히 약간 이거는 종교적인 건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모호한 그런 측면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인간 정신 세계에 대해서 다층적인 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프로이트와 융은 과학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심리학이나 뭐 미국 쪽에서는 심리학하고는 약간 접점은 있지만 우리 학문의 학자라고 보긴 어려워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와 융을 보시면 약간 철학자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뭐 과학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직관에 의해서 이 학문들을 개념들을 이제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융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융은 MBTI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검사 도구로 발전시킬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융의 이론을 보면 융은 인간은 일반적으로 크게 내향성과 외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00% 내향도 없고 100% 외향도 없다. 100%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질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 심리 기능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사고냐 감정이냐 그리고 감각이냐 직관이냐. 그래서 어떤 거를 하나 뭔가 어떤 심리 현상 벌어지는 현상들을 받아들일 때 사고냐 감정이냐 이 기능에 의해 네. 반대로 얘기했네. 감각이냐 직관이냐를 통해서 그 받아들이는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봤고, 그거를 설명하는, 해석하는 입장에서 이제 사고냐 감정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MBTI를 보시면 융의 세 개의 척도에 하나를 추가했죠. 그래서 그게 판단형과 인식형입니다. 그래서 크게 인간은 이제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감각형, 직관형, 그리고 사고형, 감정형, 판단형, 인식형. 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네 개를 이렇게 그 16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또 좋은 캐릭터로 이렇게 또 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캐릭터를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어, MBTI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선호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뭐 T냐 F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T냐 F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를 내가 결정을 해야 할 때 두 개가 이렇게 어느 걸 내가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냐에 따라서 T 쪽으로 결정을 날 수도 있고 F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어느 걸 내가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죠. 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MBTI가 척도별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이제 연애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면 어,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할 때도 역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겠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고 아이인 경우에는 이제 자기 내면 세계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관찰하고 숙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드러나기보다는 아주 섬세하게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일 때 이제 표현을 한다거나, 오랜 시간 동안 좀 사랑이 커질 때까지 좀 시간을 둔다거나, 네,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마트로시카의 마지막 인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N이냐 S냐의 차이가 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인 유형이고,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S 같은 경우에는 오감을 되게 중시하는 형이기 때문에 연애는 내 현실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경험이다라고 보고 있죠. 네. 그리고 T와 F의 차이는 T는 굉장히 논리적인 유형이죠.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도 본인이 이제 쿨한 연인이 되고 싶어 하고 이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제 논리에 기반한 명확한 의사 전달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F인 경우에는 자신과 사람들의 감정과 느낌을 가치 있게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연인을 굉장히 다정하게 대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에게 감정을 살피는 애정 어린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J냐 P냐의 차이는 J 같은 경우에는 어, 미리 이렇게 데이트 코스를 정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성을 보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하고 굉장히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연애에 있어서도 좀 계획을 세우려고 약속을 이제 미리 잡고 어디로 가자 이런 계획을 세우려는 편입니다. 그리고 J와 P의 차이를 그 볼 수 있는 게 이제 방을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J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되어 있는 편이고 P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외부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의미로 여기에 이게 있는 거지? 라고 좀 헷갈리는, 네, 잘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 특징이 있다라고, 네, 이 개발자들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P 같은 경우에는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데이트를 할 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데이트 경험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디 뭐 약속도 그 전에 세우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내일 만나기로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일 만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상대방이 이제 우리 몇 시에 만날 거냐라고 하면 이제 그때서 이제 정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디로 갈지도 사실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일단 뭐 크게 그냥 신촌에서 만나자라고 하면 신촌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좋은 데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의 강점은 그 현재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데이트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좋을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피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즐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피가 절대 막 그 계획을 못 세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호 경향성이기 때문에 어떤 걸 더 편하게 느끼느냐로 봤을 때 J는 계획을 세우는 걸 굉장히 편하게 느끼고 P는
계획을 세우는 걸 조금 힘들지만, 네, 뭐 해야 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행동하고는 이 선후 경향성은 충돌이 아니라 이제 그 마지막 행동하고는 구분 지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MBTI 척도별 갈등 위험도를 봤을 때 T와 F, N과 S, 가 가장 갈등하기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N과 S는 세상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분야에서 차이를 느껴요.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가치관에 있어서 차이를 느끼고요. T냐 F냐는 이제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이고요. 그리고 상호소통, 갈등 해결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는 되게 차갑게 얘기를 하니까 뭐 티발 시냐 이런 것도 네, 나오기도 했죠. 그런 밈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됐죠. 근데 그 마이어스와 브릭스는 N과 S의 차이가 가장 갈등할 수 있는 척도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어, 조금 이해가 더 되실 텐데 N과 S는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N과 S의 차이는 같은 곳에서 같은 경험을 해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인풋부터가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T와 F는 그 받아들인 정보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미 있는 정보는 뭐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있어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어, 관계에 있어서도 N과 S냐, T냐 F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시간은 4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어,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온 그 유형 분류이고 챕터별 또 제가 제목을 정한 거기도 해요. 제가 이 MBTI 연애 심리학을 한 사람을 되게 그 로맨스의 주인공처럼 다루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제목도 어, 그 강점 위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MBTI 자체가 인간의 강점을 발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애에 있어서도 이 유형만의 강점을 강조하는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빠르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현재에 집중하는 유형들을 여기에 장에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유형들. 그래서 ESTP는 연애에서도 나를 잃지 않으려고 하고 날 표현하는 걸 되게 중시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ESFP는 사랑을 열정히 하면서 굉장히 불나방 같은 사랑을 하는 유형으로 봤고요. ISTP는 이제 굉장히 경상도 남자같이 오다 주었다라고 하면서 다이아몬드 캐럿을 건네는 근데 사랑을 하는데 이거보다 어떻게 표현을 더하냐라고 하는 유형이고요. ISFP는 다다미 이불 속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천천히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매일 꿈꾸고 여러 방면으로 행복을 찾는다. 네. 그에 해당하는 첫 번째로 이제 ENTP. 롤러코스터 같이 흥미진진하고 이제 좀 쌀벌할 때도 있다. 그래서 ENTP는 굉장히 매력적인 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일종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ENTP랑 사귀면 흥미진진한데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근데 강점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재밌는 연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ENFP는 로맨티스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사랑이 안 변하니? 네, 변하니가 아니고 어떻게 안 변하니? 그래서 사랑에 계속 약간 변하는 그래서 개방적인 로맨티스트이죠. 그래서 약간 바람둥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INTP는
자신의 사랑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인류학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랑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탐구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INFP는 우주의 마지막 남은 로맨티스트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연인에 대해서 이상화를 시도하면서 고달픈 내 인생에 너라는 빛이 찾아와줬구나. 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8가지 유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에 집중하는 제이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사랑을 원한다. 네. 이 S와 또 J의 그런 특성이 드러나는 유형들이고요. 첫 번째로 ESTJ는 사랑도 명확하게 질서를 부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ESFJ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유형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막 사랑에 빠졌을 때는 와, 네가 천사구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또 그걸 또 잘 표현을 하죠. 그리고 ISTJ 같은 경우에는 사랑에도 예측 통계를 적용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랑에 있어서도 되게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시하고 그래서 이 유형이 요구하는 건 이제 신뢰를 쌓아야 된다. 그래서 예상 가능하다라는 거는 그 통제할 수 있고 신뢰를 쌓는다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ISFJ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식물을 키우듯 인연을 소중히 다루는 유형이다. 그래서 굉장히 연인에게 관대해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더 나은 세상과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는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ENTJ는 사랑에도 이제 로직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로직을 세우려고 하는데 연인한테는 자기의 로직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난 자꾸 네 앞에서만 약해진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ENFJ는 사랑의 마법을 좀 이해를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너와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면 되는지 알려줘라. 라고 말을 하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INTJ는 얼음 같은 몸 안에 불을 품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차가워 보이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애정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은 꼭 해야겠어. 라고 이제 좀, 차가운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 근본에는 굉장히 큰 애정을 품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INFJ입니다. INFJ는 또 그 간달프 유형이라고도 하는데 세계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TV를 보다가도 저 지구촌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본인의 아픔으로 좀 이어질 때도 있고 이런 공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공감 피로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로감이 느껴질 때는 어떤 거에도 공감하지 않는 순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공감을 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16가지 유형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아마 좀 더 이제 MBTI에 대해서 좀 알고 깊이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 마련한 장인데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기능,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열등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발현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기능은 열등 기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40대까지는 이 기능이 개선되어야 된다,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융도 그 어, 열등 기능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제 컴플렉스를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차반에서 이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이제 열등 기능을 중년을 그때는 이제 마흔으로 봤고요. 마흔이 될 때까지 이 기능까지 개선이 돼야 개발이 돼야 이 사람이
어떤 그 전인격적으로 발달할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유형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구글만 쳐도 사실 나와요. 이 표는. 그래서 제가 따로 보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열등 기능 네 번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를 보시면 제가 옆에 그 이 소문자와 대문자 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그 써놨는데 SE는 오감 그리고 SI는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NE는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걸 얘기를 하고 NI는 이제 비전이라고 했는데 그 철학자를 생각하시면 그 비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TE는 해답을 추구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TI는 굉장히 분석적인 거. 그리고 FE는 공감을 잘 하고 FI는 자신의 이제 안으로 들여다보는 그 경향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유형의 그 네 번째 열등 기능에 해당하는 걸 보시고 아, 내가 이거를 개발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인프제인데 INFJ 이제 중간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NI로 돼 있고 네. 굉장히 뭔가 탐구하고 저도 그런 공부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고요. 그리고 철학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FE죠. 그래서 공감을 되게 잘하고 세 번째는 TI. 그래서 분석을 되게 잘한다. 그래서 이, 이 첫 번째 기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두 번째 기능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이게 단계적으로 그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열등 기능은 인프제의 경우에는 SE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인프제의 약점은 이 그 INTJ도 그게 열등 기능으로 나오는데 이 유형의 약점은 현실의 현실에서의 정보들 그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뭐 필요한 게 첫 번째로 돈이잖아요. 돈 돈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잘 안 갖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또 어떤 걸 만들고 만지고 그,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적절한 예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현실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가치 있게 수용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네, 그게 열등 기능으로 이제 나오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또 그 보시면 이제 NI 같은 경우에는 비전 같은 경우가 열등 기능으로 나오신 분들은 어 이제 어떤 거를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영역 사람은 왜 살까? 사람 사람의 정신 세계는 어떤 거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사실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그런 공부들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네. N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의적인 거. 이 N2의 그 N2는 완전 막 그 시행착오를 엄청 몸소 느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개발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전에 없었던 것들도 한번 시도해보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세상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그런 시도들인 거죠. 그리고, 어, 네. SE는 설명드렸고, F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이 열등 기능으로 나오신 분들은 이제 자아 탐색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어떤 걸 느끼고 있고, 어떤 걸 경험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FE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공감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ISTP와 INTP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감이 꼭 감정적으로 공감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나도 동요하고 이런 거를 한다기보다는 아,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저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 라는 것까지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공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감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지적 공감과 감정적 공감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이제 이 ISTP와 INTP는 이제 이 인지적 공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에는 정확성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작게 보면서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 굉장히 꼼꼼한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T2 같은 경우에 해답을 추구한다라고 봤는데 해답을 추구하는 이 도출해내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구를 하는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섀도우 프로세스는 사실 어, 평생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MBTI 상담으로 이제 들어가면 상담사가 염두에 둬야 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생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항목.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네. 그러면 그, 한국 MBTI 추이를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은 ISTJ예요. 이 가 많이 나온 ISTJ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내성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thinking이니까 이제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네. 제이도 굉장히 계획적인 유형이잖아요. 이 특성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 ISTJ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문화적 압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문화적 압력이 ISTJ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이거를 한국 문화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연령 증가에 따라서 변화하는 척도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N에서 S로 많이 바뀌고요. P에서 J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20대까지는 N도 많고 P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특징을 보면 막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고 이상적인 걸 추구하고 근데 계획도 없고 막 그냥 한번 저질러 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현실적인 것들을 가치를 두고 그리고 굉장히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로 뭐 조직에서 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예상 가능하게, 상대방에게 예상 가능하게 나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제의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MBTI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MBTI가 비판을 받았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아니 인간이 어떻게 16가지로 구분될 수 있냐. 네, 이 유형론에 대해서 반박을 지금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예전 MBTI는 그냥 유형에 대해서 그렇게 경향성의 척도를 그렇게 중시하진 않았어요. 어떤 유형이냐를 더 중시했는데 점차 그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척도 DSM
그 4, 5로 가면서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 있어서 유형화할 수 없다라는 그 시대적인 압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강도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스펙트럼으로 일하는 개념으로 이제 질병을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성격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MBTI도 유형을 중시하다가 점차 이제 그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시작이 유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 좀 네,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예로 어, T가 어, 사실 여기서 그 MBTI 정식 검사를 하셨던 분들이 어, 하신 분들은 알 텐데 그 검사를 보면 T냐 F냐 뭐 그러니까 강제 답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물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강제 답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제 답변을 통해서 그 유형을 추출하고요. 그래서 T의 경향성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네,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수락을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시 재생을 하고요. 그래서 어, T가 1이 나온 사람과 뭐 T가 100이 나온 사람이 오히려 더 유사하고 뭐 F가 그러니까 T냐 F냐가 중요한 거예요. MBTI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좀 스펙트럼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네, 유형별로 이해를 한다라고 해서 더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도의 성격이 상이한 척도를 두 개를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T도 뭐 T를 그 어떤 사고 기능을 다룰 거면 사고 기능이 낮은 거부터 높은 거, 그 사고 기능만 다룬다든지 뭐 F를 다룰 거면 그 감정 기능에 대해서 뭐 0에서 뭐 100 아니면 0에서 10 이렇게 해서 다룬다든지 해야 되는데 척도가 단일한 성격 요인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T냐 F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뢰도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뢰도는 특히 신뢰도는 검사를 여러 번 했을 때 한 사람이 여러 번 했을 때 그게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검사가 검사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좀 그렇지 않은 경향성이 좀 심하다. 이제 그게 통제적 유의성에서 벗어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그 완화하려고 굉장히 검사를 또 보완 개발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지금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도가 낮다. 타당도는 이 요인, 이 사람의 이 지금 측정하고 있는 이 요인이 그 요인이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척도가 이제 단일한 성격 요인을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약간 타당도에서 조금 흔들려요. 그래서 네,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격렬한 비판을 받았던 게 신경증 척도 없다라는 건데 이 신경증이라는 게 같은 유형이라도 신경증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발현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프제가 공감을 잘한다라고 했는데 신경증이 높아요. 그러면 막 느껴지는 게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막 여기저기 짜증을 내고 다닐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신경증이 좀 낮은 인프제다라고 하면 아,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공감을 되게 잘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 신경증이 성격 요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오랫동안 성격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MBTI에는 이 신경증 척도가 없지 않냐라고 많은 비판을 받아서 그래서 보완한 게 이제 보조 척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T냐
A냐. 그래서 T는 이제 신경증이 낮은 보조 척도고요. A는 이제 높은 걸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사를 MBTI 검사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복잡한 걸 하시면 이 보조 척도까지 알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MBTI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척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TCI 검사는 어, 이 성격 검사로서 지금 심리학계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TCI 검사는 T와 C로 크게 나눠져요. T는 기질. 이거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친구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 기질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MBTI에서 선호 경향성이라고 했던 부분에 가장 자동적인 반응. 그래서 기질로 나눴고요. 그 다음 성격. 성격은 이 사람이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 가치에 있어서의 차이를 본다라고 했는데 크게 내가 나를 봤을 때, 상황 속에서 나를 봤을 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까지 확장해서 나를 봤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의 척도는 굉장히 변화무쌍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유추해낼 수 있는 그 척도고요. T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재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T는 기질 척도는 이제 타고나는 것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이다. 아, 나는 원래, 그러니까 원래 이렇구나.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항목인 거죠. 그리고 성격 척도는 이제 만들어 가야 하는 부분, 변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제 검사 척도인데요. 결과인데 이걸 보시면 기질에 이제 네 가지가 있고 성격에 또 세 가지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자율성과 연대감 이 항목이 있는데요. 보통 척도가 이렇게 개발이 돼요. 그래서 어, 그 자극 추구 하나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은지 낮은지 이 50을 기준으로 보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신경증 없는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신경증을 알 수가 있어요.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의 이 척도 두 개의 콜라보를 가지고 신경증이 어느 정도 높은지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자극 추구도 높고 위험 회피도 높잖아요. 이런 경우에 신경증 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것들이 기질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기질과 성격으로 나눠지고 있고 기질은 재검사를 해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근데 반면에 성격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의 자율성 연대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현재 정신 건강을 예측하는 척도예요.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금 본인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 본인은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CI 검사 같은 경우에는, MMPI라고 그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하는데, 보통 그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성격 검사로 분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엄밀하긴, 어, 사실 진단 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MMPI와 TCI를 보통 같이 검사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MMPI에서 만약에 뭐 강박증 척도가 엄청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기질을 보고서, 이런 기질에 의해서 이런 강박증이 현재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그 사람에 대한 그 기질적인 특성과 성격, 그리고 현재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더 풍부한 이해를 하게끔 TCI와 MMPI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이제
더 자세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B5 성격 이론이 가장 오래된, 심리학에서 가장 오래된 성격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다섯 개의 개념이 어느 한 학자가 이 다섯 개 놓으라 이러면서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각 다른 문화권에서 그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성향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수많은 검사들을 거쳐서 계속 수정 보완이 되어서 문화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다섯 가지다. 그래서 한 50년 정도 그, 이 요인이 넣었다 뺐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50년 정도 시간을 거쳐서 다섯 개로 요약이 됐어요. 그래서 빅5라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증적 경향. 예. 네,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향성이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 뭐 우호성이 높으냐, 낮으냐, 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성실성 같은 경우엔 M, MBTI의 J냐, P냐라고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빅파이브의 성격 이론에도 MBTI가 약간 그 비슷한 면모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는 MBTI와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MBTI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저는 이걸 되게 그 많은 사람들이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처음에는 이거는 심리학 내에서는 전혀 MBTI를 다루지 않는데 약간 왜 사람들이 MBTI를 좋아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나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타인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자 하는 용도로서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를 괜찮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MBTI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MBTI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시면 나와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려고 하고 그 강점이 모두 다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안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에 따라서 모두가 다 강점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되죠. 네. 뭐 그 핍박받는 그 유형 중에 S하고 T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그 핍박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얘는 ISTP니까 이럴 거야 라고 그 유형을 설명하자마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선입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입견을 갖지 않고 사실은 이 유형보다도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정보값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격 검사는 측정 가능한 우리의 일부분을 요약해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검사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거. 네, 이건 모든 성격 검사를 그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 검사도 우리의 일부분만을 측정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은하수들이 보이고 막 별들도 보여요. 우주의 사진인데요. 각자 이렇게 그 영역에서 빛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다 다른 빛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한 사람을 우주와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MBTI를 판단과 규정의 근거가 아니라 이해와 수용의 도구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시작을.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 가트맨이 연구한 결과 그 갈등의 빈도는 어느 커플이나 비슷하고 강도가 되게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 강도가 다르게 되는데 보니까 이 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봤을 때 평소에 이 커플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대화하는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을 때, 서로 그냥 그 갈등하고 있지 않을 때 둘의 대화를 보니까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어, 이 많이 싸우는 커플들을 봤을 때는 평소에 말을 좀 거칠게 하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비아냥거린다던가 뭐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뭐 하면서 그 사람 뭐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 자원들을 깎아먹는 발언들을 굉장히 평소에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장난인데 뭐 이러면서. 근데 그때는 화가 나지 않았지만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갈등이 딱 됐을 때 그때 네가 전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었고 하는 이제 과거 소환술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막 너는 나를 원래부터 신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갈등의 강도가 엄청 커진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네, 이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가트맨이 얘기했는데요. 이제 그 파국으로 치닫는 네 가지 지름길. 이 사이 안 좋은 커플들이 이 네 가지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봤는데요. 첫 번째로 비난. 네가 뭘 이렇게 한다고 그러냐.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게 있고, 그러면 비난을 들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제 방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뭐 너는 안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방어를 하기 시작하고, 이게 다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경멸은 이제 좀 더 심한 비난 강도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야, 너는, 너는 그런 걸 할 사람이 되지 못해. 막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어떤 강한 수준의 그런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담쌓기를 하게 되죠. 야, 너랑은 얘기가 안 통해. 하면서 하는데 이 네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서로에게서 나오기도 하고 한 사람이 마구 사용하기도 하죠. 뭐 하나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평소에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갈등이 되었을 때는 사실 이 네 가지 우리 다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고, 내가 지금 비난을 사용했구나.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담쌓기를 사용했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네가 뭘 알아? 그리고 문 닫았다 하더라도 다시, 내가 담쌓기를 했구나 하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파국으로 치닫는 네 가지 지름길. 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커플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더니 미국에는 그 한 번만 결혼한 사람보다 두 번, 세 번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혼과 재혼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미국에도 한 번만 결혼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봤어요. 커플들 간 어떤 차이가 있나. 갈등이 많은 커플, 갈등이 별로 없는 커플, 막 이혼 뭐 이혼과 재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커플 여러 경우를 다 봤는데 이 모든 커플들이 다 갈등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69%가 영속적인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이 갈등의 내용을 보니까 영속적인 문제로 싸우는데 이 영속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평생 가져가야 하는 한 사람을 둘러싼 성향 및 배경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거 바꾸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 바꿀 수 없는 문제들로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재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사람 만나야지. 했는데도
다른 사람 만나도 이 69%의 내용은 계속 유지가 돼요. 갈등의 69%는 계속 영적적인 문제로 싸우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아,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어, 갈등 내용의 69%는 영속적인 문제로 싸우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화가 나는 것들, 또 변화를 요구하는 것 중에 69%는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면, 아, 이거는 내가 상대한테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건데, 그냥 지금 속상하니까 내가 얘기를 했구나. 여기까지만 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죠. 네, 그 인식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서로에게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했는가. 이거는 의도적인 노력이 되게 필요해요. 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뚝딱뚝딱 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의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어, 좋은 결과로 이어져요.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장점을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싸우는 거는 아, 내가 언제 싸울지 몰라. 이거는 싸우는 걸 줄이는 건 사실 굉장히 그건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평소에 내가 생각났을 때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커플 간에 갈등이 생겼다 하더라도 커지지 않는 그런 게 발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 행복하게 함께 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이제 경청,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때때로 까먹고 못할 때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뭐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너의 상황에서 그때 네가 불쾌했었구나 아니면 너 그때 너무 행복했겠구나라고 이렇게 그 몸으로 듣는 경청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칭찬. 네. 의도적으로라도 칭찬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 감정, 타인의 감정을 인정하고 또 다 알겠지 하면서 상대한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상대한테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또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네 가지가 원활하게 서로의 관계 내에서 진행이 된다면 갈등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싸움이 그 문제에서만 이제 그치고 더 커지지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공통되는 거는 이제 존중이라고 제가 이제 받고, 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이 네 가지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커플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어, 두 사람을 같이 이 역동성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수잔 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관계에 빠진 사람들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 쌍이 되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한 사람의 행동이 상대방의 반응을 유발하고 부채질한다. 그래서 이들을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함께 춤추는 개인으로 이해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커플에 대해서나 커플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의 그 성향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두 명의 성향이 만나서 어떤 역동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어떤 춤을 추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 관점으로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모임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추는 춤이 즐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를 잠깐 하면 네, 인스타그램
블로그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도 있는데, 이제 제가 하는 모임이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하이디어를 팔로우를 하시면 그 정보를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은 제가 메시지로 보내드리니까 그 모임이 이제 이런 모임을 하는구나 라고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